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핑크 머리를 한 손녀가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를 찾아가 소중한 순간을 기념으로 남긴 사진이었죠. 기쁜 마음으로 올린 사진이었지만 돌아온 건 악성 댓글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은 2023년 2월 19일 친구 판다 콩샤오웨리가 웨이보에 올린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해당 게시물은 단숨에 화제가 되며 좋아요 50만 건, 리트윗 10만 건, 댓글 1만 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비극,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링화이고 1999년에 태어났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갓난아기였던 그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일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돌봐준 건 조부모님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등하교를 도맡아 하며 어머니의 빈자리를 온전히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자란 유년 시절은 정링화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링화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 거야.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링화는 절강사범대학교 음악학과에 진학했고,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사진과 영상을 살펴보면 기타, 피아노, 우쿨렐레 연주는 물론 일본어 노래와 벨칸토 창법, 댄스까지 소화해내는 다재다능한 학생이었습니다. 2022년 6월 졸업을 앞두고 정링화는 자신의 대학 생활 4년을 담은 영상 평범한 소녀의 4년 대학 생활, 나의 청춘을 소개합니다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4년 동안 어떤 걸 해보셨나요? 저는 모두가 기억하는 최고의 정링화가 되고 싶었어요.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 환영회 사회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학교 대표로 처음 외부 행사를 나갔고 친구들과 함께 처음 스키를 타고 첫 일본어 노래 대회, 첫 낭송 대회, 첫 합창단 공연, 처음으로 사회자 팀에 들어가 첫 진행, 첫 피아노 콩쿠르, 성악 경연, 무용 대회, 교사 역량 대회, 연극 연출까지,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 최고의 성악 전공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장기자랑 무대에 오른 것도, 학과 공연에 참여한 것도 모두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교실에서 학생들을 마주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일을 무대 위에서 맞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수들이 무대에서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쌓인 수많은 처음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학교에서 우수학생 장학금을 3년 연속으로 수상했고, 절강성 대학생 예술제 비조 1등상, 일본어 노래 대회 1등상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1학년 때는 사회자 대회에서 2등, 2학년 때는 1등을 차지했죠. 성악 전공 우수생으로 선발된 이후 노래 실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제8회 국제성악 오픈대회 1등상을 비롯해 다수의 성악 관련 상을 수상했고, 바오잉 선생님의 지도하에 2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교육자로서의 재능도 발견했습니다. 기초교사 능력대회 종합그룹 1등상, 노래 및 반주 부문 1등상, 합창 부문 2등상, 지휘 부문에서도 다양한 수상을 했습니다. 학교 시범 수업 경연 1등상, 성급 시범 수업 경연 3등상, 양쯔강 삼각주 대회 2등상도 수상했죠. 또한 진화 지역에서 공익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100회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드림타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홍색 주제 창업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는 학교 우수학생 탑10 후보에 선정되었고, 청급 우수 졸업생, 우수 인턴에 이어 화동사범대학교 아카데미 우수 인재 자격증 2개도 취득했습니다. 대학원 입시 시험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마침내 화동사범대학교 대학원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핑크색 머리 염색도 그때 처음 시도해봤습니다. 정링화는 그 기쁨을 가장 먼저 할아버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링화는 할아버지께 이제 다 큰 소녀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할아버지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연달아 겪으셨고 말기 대장암까지 진단받아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 시기는 코로나 방역이 엄격하던 때라 가족들의 병문안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오랫동안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던 정민화는 입학 통지서를 할아버지 손으로 직접 열어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측은 사연을 들은 뒤 정민화가 직접 할아버지를 만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력을 잃은 할아버지는 통지서 봉투조차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민화는 참았던 눈물을 몇 번이고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SNS에 올렸습니다. 그건 분명 자랑스럽고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화는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사건은 정민화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인플루언서도 아니었고 팔로워도 많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를 찾아간 사진은 순식간에 조회수 수십만 건, 댓글은 2만 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반응이 많았지만 곧 악성 댓글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이 화제가 되자 다양한 계정들이 사진을 도용해 터무니없는 가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노인이 대학원에 합격해 어린 소녀와 결혼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억측부터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학력 향상 강좌 광고에 써먹는 마케팅 계정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정민화인 척하며 가짜 입학 통지서에 사진을 붙여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친 이 인터넷 폭풍은 정민화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었고 그녀는 깊은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폭력 앞에서 정민화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2년 7월 18일 정민화는 항저우 서호 공증처를 찾아가 여러 플랫폼에서 자신의 명예권, 초상권, 사생활권을 침해한 정황을 법적으로 증거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학생이었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증 비용만 4,000위안, 약 80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민화는 머리를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청년부, 항저우 지역 방송국, 신문사 등에 알렸습니다. 많은 공식 언론도 그녀의 사건을 보도했고 정민화와 할아버지를 향한 사회의 관심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치매 사건에 대해 끝까지 제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정민화의 학습 리듬과 삶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인터뷰 요청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응원의 댓글조차 읽기 힘듭니다. 주변의 모든 관계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인터넷 폭력은 끝없는 루머와 비방으로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정민화는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진심을 말하고 있어요. 밤 10시 전에 잠들지 않으면 진짜 못 견디겠어요. 왜 항상 이런 더러운 것들에 얽히는 걸까요? 묻고 싶어요. 사람을 욕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 정말 그렇게 즐겁나요? 왕샤오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지금껏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언젠가 이 현실을 부수기 위한 인내입니다. 저는 쓰러질 수 있지만 그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쓰러짐이에요.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법적 증거를 모으기 위해 악플을 수없이 읽고 또 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공증을 위해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변호사에게 넘길 진술서를 작성하며 같은 상처를 반복해 확인하는 고통은 마치 벌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정민화는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녀는 점점 식욕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삶의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갔고 예상대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민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정신 상태를 회복하려 애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끝까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5일 정민화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일부 네티즌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무시했습니다. 2022년 9월 정민화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화동사범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운동을 하고
동물원과 Y탄도 찾아다니며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와 댓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정민화의 우울증은 다시 재발합니다. 그녀는 그 시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아파요.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잘 수 없어요. 새벽 4시에 눈을 떠도 다시 잠들 수가 없어요. 집중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사랑했던 음악조차 이제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느낀 건 오히려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낮고 평평한 길을 묵묵히 걷는 느낌이에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아요. 불안도, 기쁨도, 슬픔도 사라졌고 머릿속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말도 느려지고 내가 나 같지가 않아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 24일 정민화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며 스스로를 응원했습니다. 그 업데이트는 9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민화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그녀를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전의 글을 떠올렸습니다. 인터넷 같은 복잡한 곳에서 벗어나면 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녀가 병원에서 잘 회복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말 정민화의 친구들은 SNS를 통해 그녀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친구 샤오웨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2달 동안 정민화는 저에게 자주 죽고 싶지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절망과 무력감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저 곁에서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그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인터넷과 단절하고 조용한 삶을 살 것이라 믿었지만 그 대신 찾아온 건 정민화 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영상 한 편을 통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들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화는 그 비뚤어진 시선과 끝없는 판단 속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색안경을 낀 채 마치 진실을 다 안다는 듯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 위에 악플을 아무렇지 않게 남깁니다. 하지만 가볍게 단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무너뜨리고 어떤 이들에겐 삶을 끝내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